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1페이지 1번입니다. 갑은 자기 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했다. 그러니까 중도금 수령을 했다라고 꼭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중매매 부르려면. 왜냐면 계약금만 지급받은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죠? 얼마든지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있죠. 배액 상환하거나 포기하면서. 그래서 중도금을 수령했는데 그 뒤 갑은 그 부동산 소재지 주변이 개발될 것이라는 정보를 미리 입수한 병이 매매대금으로 부동산 시세 2배를 제시하자 병에게 매도하고 등기를 해주었다 그랬어요. 여기서는 지금 뭐 적극가담이라는 얘기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죠?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유효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자, 1번.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 불능이 된다. 그쵸? 유효로 하니까. 그런데 갑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병에게 매도하고 등기를 해 주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이중매매가 유효잖아요. 그럼 병은 소유권 취득했죠? 병이 취득했으니까 갑이 을에 대한 의무는 불능이 됐죠. 맞습니다. 2번, 을은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쵸? 이중매매가 유효니까 소유권 이전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행 불능을 원인으로 을은 갑에게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일반적인 채무 불이행의 유형이죠. 맞고 3번. 을은 이행 최고 없이도 갑과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죠. 유효니까 해제할 수 있고. 4번. 갑은 을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중도금 지급하면 안 되죠. 이행의 착수 전에만 가능한 겁니다. 5번. 병이 갑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갑병사의 매매 계약은 반사의 질서의 법률 행위로서 무효이다. 적극 가담하면 무효이죠. 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X 토지를 을에게 매도해서 인도했는데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하지 않았다. 그런데 병이 갑으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해서 등기를 먼저 마쳤다. 지금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했는데 병이 먼저 등기를 했다 그거잖아요. 그럼 역시 이중매매. 자, 1번. X 토지가 을에게 매도된 사실을 병이 알고서 매수했어요. 알고 매수했다. 그러면 갑병 간의 매매 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죠. 자, 문제는 이 문제 자체에서 보면 지금 매도해서 인도했다 그랬어요. 제1매수인에게. 그러면 점유는 제1매수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1번은 무효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유효이죠. 2번. 선의의 병이 을에 대해서 토지 명도를 청구한 경우 병이 등기를 먼저 마쳤죠. 근데 선의의 병이라면 병은 적극가담하지 않은 거죠. 그럼 병이 소유권 취득한 거죠. 그래서 을에게 인도를 청구했어요. 그때 을은 갑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주장해서 명도를 거절할 수 있다. 그래요?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죠? 결련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결련성 있는 채권은 뭐죠? 비용에 해당하면 전부 결련성이 있죠. 보증금을 이유로 유치권 행사할 수 없죠. 권리금을 이유로 유치권 행사할 수 없죠. 매매대금을 이유로 유치권 행사할 수 없죠. 그럼 여기선 을은 갑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할 수 있나요? 역시 결련성 인정되는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물건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3번. 갑병 간의 매매 행위가 무효인 경우. 이번에 이제 갑병 이중매매가 무효가 됐을 때라고 바꿔놨어요. 지금 일단 여기까지는 이중매매가 유효일 때 얘기고, 일단 3번에서는 지금 바꿨어요. 무효인 경우로 전제를 해놨죠. 그럼 무효가 됐을 때 선의의 정이 병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해서 등기를 마쳐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나요? 전득자는 취득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절대적 무효. 그죠? 따라서 취득할 수 없다. 4번. 을은 자신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 갑병 간의 매매 계약에 대해서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 그랬죠? 이중매매에서는 채권자 취소권 무조건 안 돼요. 왜 안 돼요? 그냥 안 돼요. 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선 된다 그랬어요? 통정허위 표시에서만 유일하게 된다. 5번. 을이 X 토지를 인도받아 20년 이상 점유하면
시효 취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 을이 인도받았다고 했죠? 그러면 얘는 매수인이죠? 그럼 매수인으로서 점유하면 자주, 타주? 차주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시효 취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요.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중매매와 관련해서 2번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하나 더 있죠? 3번 문제. 갑은 을에게 X토지, 갑소유의 X토지를 매도하고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에서 역시 중도금까지 받았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 주지 않고 있었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던 병은 갑에게 토지를 자신에게 매도하라고 유인하는 등의 갑의 배임 행위를 뭐 했어요? 적극적으로 교사했다. 그래서 배임 행위를 적극적으로 교사했고 갑도 이에 응해서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병명으로 등기를 격려해 주었다. 이 경우 을에게 인정되는 권리를 모두 골라라 그랬죠. 자, 기억. 병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을이 병에 대해서 지금 문제는 을에게 인정되는 권리라 그랬잖아요. 제1 매수인에게. 그럼 1 기억 맞아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안 되죠. 그죠? 니은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도 안 된다 그랬어요. 디귿은 손배정은 직접 할 수 있다 그랬죠? 리을 갑을 대위에서 행사하는 병에 대한 등기 말소 청구예요. 대위할 수 있죠? 됩니다. 미음 갑병사의 매매 계약에는 채권자 취소권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되는 것은 디귿과 리을 2번이죠. 자, 그 다음에 불공정한 법률 행위입니다. 불공정한 법률 실판 보시고요. 김노인 사건 기억나시고 아주 익숙하죠? 네, 김노인 79세 된 노인으로서 평생 농사만 지었고 거래에 대한 경험이 없었고 무학 무식해요. 글도 모르고 알지는 아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망령기까지 있는 상황이에요. 망령기니까 뭐예요? 망령. 치매. 자, 그런데 집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집이 1억 이상 나가는 집이에요. 문제는 장사장. 바로 읽어도 장사장, 거꾸로 읽어도 장사장. 장사를 잘해요. 그 얘가 얼마에 산 거예요? 1,500만 원에 이 집을 산 거예요. 그래서 1,500만 원을 주고 집을 이전했다. 이 매매 계약은 일단은 급부와 반대급부를 보니까 급부와 반대급부가 균형을 이뤘죠. 저울이 기울어졌단 말이에요. 급부와 반대급부에 불균형이 있습니다. 그 피해 당사자, 피해자는 김노인이죠. 현저한 불균형이 있고 김노인이 궁박, 경솔, 무경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돼요? 아니면 세 개 다 있어야 돼요?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된다. 또는이에요. 이것 중에 하나만 있어도 주관적 요건은 충족됩니다. 그리고 궁박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궁은 곤궁하다 그런 뜻이죠. 가난하다 그런 뜻이에요. 곤궁하다. 이게 굴혈자고 이게 몸인데 이게 활궁이죠. 그럼 몸신자에 활궁자가 들어가면 이건 뭐예요? 네? 몸을 활 쏠 때 몸을 이렇게 쏘나요? 옆으로 쏘나요? 그 옆에 서 있는 몸인 거예요. 옆에 서 있는 몸이고 바로 못 들어가요. 굴이 너무 좁아가지고 구멍이 좁아서 그래서 이렇게 기어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래서 아주 궁박하다 그랬을 때 궁은 아주 궁궁한 걸 얘기해요. 그럼 궁박이라는 말 자체, 박은 핍박할 박이고 궁박이라는 말 자체의 뜻은 무슨 뜻이에요? 예? 찢어지게 가난한 걸 얘기하는 거. 궁박 자체가. 따라서 궁박은 원래 본래 경제적 원인을 얘기합니까? 정신적 원인을 얘기합니까? 경제적 원인을 얘기하는 건데 판례는 여기에 정신적인 원인에 의한 것까지도 포함시켜서 해석을 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정신적인 궁박도 포함한다. 그럼 정신적 궁박은 어떤 경우? 멘붕 온 상태. 정신적으로 궁박했다? 멘붕 온 상태. 멘붕은 언제 온다 그랬어요? 예? 사망이라든지 제일 큰 건 전쟁이에요. 전쟁 났다 그러면 아들 또는 남편이 전장에 끌려가야 되잖아요. 징발하는 거죠.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럼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럼 멘붕 오는 거예요. 사망에 준하는 게 뭐라 그랬죠? 법정 구속됐을 때. 아는 지인이 구속됐을 때. 네?
배우자가 갑자기 구속됐어요. 경찰서에 연락 온 거예요. 구속됐다고. 이런 것들이 지금 정신적인 궁박이다. 이런 것들이. 그럼 이런 상태에서 그럼 김노인은 현재 궁박한가요? 네. 가난해요? 멘붕 온 것도 없잖아요. 그럼 궁박은 아니죠. 근데 경솔한가요? 네. 경솔해요?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걸 경솔이라고 하죠. 그럼 79세 된 노인으로서 망령기까지 있어요. 판단력이 부족하네요. 그죠? 평생 농사만 지었고 일반적인 거래 경험이 없어요. 그럼 여기에도 해당하잖아요. 어쨌든 셋 중에 하나만 있어도 주관적 요건은 충족이 된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만약에 대리행위에 의해서 궁박이 있었다 그러면 궁박은 누구 기준? 본인,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이에요. 그리고 객관적인 요건은 급부와 반대급부, 현저한 불균형이고 주관적인 요건은 이렇게 궁박, 경솔, 무경험 중에 어느 하나만 있으면 되죠. 문제는 객관적으로 불균형하다고 해서 주관적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추정된다, 추정되지 않는다. 추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객관적이나 주관적인 요건의 입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입증. 김노인. 김노인은 유효를 주장하는 자, 무효를 주장하는 자. 무효를 주장하는 자. 김노인이 한다. 그래서 무효를 주장하는 김노인 측에서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적인 요건을 전부 입증해야 되는데 판례는 추가해서 장사장에 대해서도 주관적 요건을 추가시킵니다. 그래서 장사장은 뭐가 있어야 돼요? 폭리행위에 악의가 있어야 된다. 악의라는 건 단지 알아야만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김노인의 주관적인 사정을 알고, 즉 궁박, 경솔, 무경험을 알고서 적극적으로 이용하려는 의사, 알고 이용하려는 적극적인 의사가 있어야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법에는 규정이 없어요. 백사적인 규정이 없지만 판례가 추가해서 폭리행위 악의를 추가해서 요건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그러면 이 법률행위 효과는 뭐죠? 무효이죠. 추인해도 역시 추인해도 무효예요. 이거는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예요. 왜냐하면 사회 질서 위반의 법률행위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포함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불법원인 급여 적용되나요? 안 되나요? 불법원인 급여가 적용되죠? 그래서 선불 치면 반환받지 못한다, 반환받는다? 반환받지 못한다. 이게 불법원인 급여란 말이에요. 다만 이때 김노인이 집도 갖고 돈도 갖고 끝난다 그랬죠? 김노인은 불법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반환 청구가 돼요. 근데 얘는 불법원인 급여였기 때문에 반환 청구가 안 돼요. 그래서 결론은 김노인이 집도 갖고 돈도 갖고 끝난다. 됐죠?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 경매에는 적용돼야 안 돼요. 경매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물권 변동이고 또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는 건 사회질서 위반의 문제인데 경매로 취득하는 건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불공정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증여계약과 같은 무상행위에 대해서 불공정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죠. 왜 안 되냐면 무상행위는 반대급부가 없는 거잖아요. 급부와 반대급부가 있을 때 그것이 불균형했을 때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알박기 사건 기억나셔요? 추인해도 무효이지만 알박기 사건에서 매매대금이 적당한 금액으로 감액이 되면 유효한 행위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 정도 보시고 문제 풀겠습니다. 페이지 12페이지의 문제 중에 탑.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죠. 1번.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돼서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추인해도 무효이지만 전환은 된다 그랬어요. 적당한 금액으로 감액하면. 알박기 사건에서 3억짜리 부동산을 무려 30억 원에 건설해서 팔아먹었잖아요. 알박기에서. 근데 3억 원으로 감액하면 유효로 전환될 수 있다. 그 얘기죠. 2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피해자에게는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요건이 구비될 것이 요구되는데
이들 중 어느 하나만 갖추면 된다. 맞습니다. 3번 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실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경우에 따라서 이행기를 기준으로 하면 틀려요. 과거에는 이행기 기준으로 한 판결도 있고 법률행위 시 기준으로 한 판결도 있어요. 그런데 히코 사건에서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해서 이제 이행기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틀려요. 아시겠죠? 무조건 법률행위 시입니다. 4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증명 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김노인에게 있죠? 맞습니다. 5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당사자 추인에 따라 유효로 될 수 있다. X. 추인해도 무효이지요. 추인해도 무효이다. 자, 다음 문제 13페이지 1번입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대리인에 의해 행해진 법률행위에 폭리행위가 문제되면 궁박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틀렸죠? 어디가 틀렸어요? 궁박은 본인 기준이에요. 경솔과 무경험이 대리인 기준. 2번 폭리행위의 무효는 폭리행위라는 건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달리 표현하면 폭리행위라고 그러죠. 근데 그 무효는 추인에 의해서 유효로 된다. 추인해도 무효. 그죠? 유효로 된다. 틀렸고. 3번 법률행위가 현저히 공정을 이뤘다면 곧 궁박한 사정이 있다거나 경솔하게 이루어졌다는 추정을 받는다. 객관적 사정이 입증됐다. 객관적 요건이 입증됐다고 해서 주관적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추정되지 않습니다. 틀렸고요. 4번 부담 없는 증여 계약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 증여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5번 불균형의 판단은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닌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한다. 5번이 맞죠. 자, 다음 문제 2번 문제입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경매 부동산의 매각 대금이 시가에 비해서 현저히 저렴한 경우 경매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어도 그 경매는 무효이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 104조는 경매에 적용되지 않지요. 그래서 경매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번 틀렸습니다. 경매는 유효합니다. 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규정이 104조가 적용되지 않으니까. 2번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 폭리자가 피해자에게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이 있다는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필요하다. 이걸 뭐라고 하죠? 폭리행위의 악의라고 하죠. 폭리행위의 악의. 3번 불공정행위의 피해자는 이미 이행한 것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맞아요? 맞죠? 김노인이잖아요. 피해자. 김노인만 반환 청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김노인이 집도 갖고 돈도 갖고 그랬죠. 4번 토지 매매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면 그 토지를 전득한 제3자는 선의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 불공정 법률행위 무효는 절대적인 무효죠. 따라서 제3자가 선이든 악이든 얘는 취득하지 못합니다. 맞고요. 5번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해서 무효인 경우 그 계약에 관한 부재소 합의도 무효이다. 부재소 합의가 뭐예요? 소송 제기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이걸 부재소 합의라고 하는 거예요. 부재소 합의. 그러니까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잖아요. 그럼 나중에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것도 무효죠. 그죠? 소송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불공정한 법률에 해당하면? 해야 되겠죠? 뭐 소송을 해서 무효를 주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안 하기로 하는 합의를 했다 그래서 이 합의가 유효하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따라서 무효가 되는 거예요. 결론은 소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소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부재소 합의 자체가 무효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법률행위 해석입니다. 칠판 보시고요.
법률행위가 아까 뭐라 그랬죠? 우리 첫 시간에?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 그랬잖아요. 그럼 이 안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의사표시가 들어가야 되죠. 하여튼 의사표시 하는 것, 즉 도장 찍거나 사인하는 것을 우리는 법률행위라고 했다. 그러면 이때 표의자가 의사를 표시합니다. 아들에게 상대방에게 엄마가 우리 아들 5,000원 줘야지 해서 의사를 가지고 있는데 잘못 꺼냈어요. 5만 원으로. 그럼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요? 불일치해요? 불일치했을 때 엄마 입장에서는 5,000원이다. 나의 의사는. 내가 꺼낸 거 5만 원 꺼낸 건 잘못 꺼낸 것이니까 표시행위는 무효다 이거예요. 표시는 무효고 내 의사가 중요하다는 걸 무슨 주의? 의사주의. 그럼 표의자 입장, 상대방 입장. 표의자 입장인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는 의사가 중요하지 행동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럼 의사주의에 따르면 결국 5,000원을 생각했는데 잘못해서 5만 원 꺼냈다 그러면 5,000원이 나의 진정한 의사이다라고 자기가 주장할 거 아니에요. 그럼 주관적인 해석이에요? 객관적 해석이에요? 주관적 해석이죠. 자기 입장에서, 주인 입장에서. 결국은 이 표의자의 효과 의사는 내심의 효과 의사라고 하는 겁니다. 의사주의, 주관적 해석, 내심의 효과 의사. 그런데 요거는 누구 시각이냐면 표의자 시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들 시각에서 보면 아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건 뭐였죠? 5만 원이라는 표시행위밖에 없어요. 그럼 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 엄마가 5만 원 주려고 했겠구나. 왜 꺼낸 게 5만 원이니까. 눈으로 확인하는 게 5만 원이기 때문에 표시대로 믿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표시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의사는 아들 입장에서 확인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머니의 생각은 알 수가 없으니까 표시대로 믿겠다. 이게 표시주의. 결국은 객의 입장에서, 손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이니까 객관적 해석이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표시상의 효과 의사라고 해요. 5만 원을 주겠다라고 하는 건 아들이 눈으로 확인해 보니까 5만 원 꺼낸 거잖아요. 아, 그러면 엄마는 5만 원 줄 거라고 생각했겠지라고 얘가 생각하는 거죠. 따라서 가상적인 의사예요? 실제 하는 의사예요? 실제 하는 의사가 아니라 아들 입장에서 추측한 의사잖아요. 가상적 의사다. 따라서 이것을 표시 행위로부터 추측에서 단정된, 추단된 효과 의사, 표시 행위로부터 추단된 효과 의사, 여기 바로 5만 원이라는 거고, 요게 상대방 시각에서 바라보는 표시주의 입장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표시주의 입장에서 효과 의사의 개념이 다르죠. 표시상의 효과 의사 또는 표시 행위로부터 추단된 효과 의사. 근데 의사주의 입장에서 이 표시 효과 의사는 뭐예요? 내심, 속마음의 효과 의사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결국 의사주의냐 표시주의냐 그랬을 때 우리 판례는 결국 뭐 했어요? 표시주의 입장의 절충입니다. 그래서 표시주의가 원칙이고 의사주의는 예외로 허용이 된다. 그래서 판례는 표시 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이 법률행위의 해석의 뜻이다라고 본 거예요. 결국 표시 행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표시주의 입장인 거예요. 그러나 완벽한 표시주의는 아니고요. 예외적으로 의사주의를 가미합니다. 자, 법률의 해석의 방법인데요. 자연적 해석 방법이 있어요. 이때는 자연적 해석 방법은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해석하겠다. 무엇대로? 의사대로. 결국 그 의사는 어떤 의사예요? 내심의 효과 의사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언제 그러냐? 상대방이 없다면 당연히. 상대방이 없다면 의사주의에 따라간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갑이 혼자 자기 방 안에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른 사람은 없고 자기 혼자 있어요. 얘는 밥을 먹고 싶은데 밥을 밥이라고 부르기가 재미없어서 똥이라고 불렀다. 의사와 표시 일치하지 않지요? 아유, 똥 먹어야지 라고 했어요. 지 혼자. 그럼 이건 똥인 거예요? 밥인 거예요? 밥인 거잖아요. 표시가 뭐가 들어가든 상관없이 표시행위와 상관없이 의사대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혼자 있으니까. 상대방이 없을 때에는 당연히 의사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얘가 나와가지고 의리라는 친구에게 야, 우리 똥 먹으러 가자 라고 얘기를 하면 얘한테는 그 똥은 똥인 거예요? 밥인 거예요? 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있으면 상대방이 있는 경우라면
상대방이 표시 행위를 신뢰하기 때문에 이때는 표시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이 사실은 우리 밥을 똥이라고 부르고 싶어서 재밌잖아. 그러니까 내가 똥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이게 밥인 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면 상대방은 표의자의 진위를 알아요, 몰라요? 진위가 밥이라는 걸 얘가 상대방이 알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어떤 해석을 한다? 의사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다시 상대방이 있다면 표시대로 해석한다 그랬죠? 그런데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정한 의사를 안다면 이때는 의사대로 해석하는 거죠. 의사대로 해석한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를 알면 이때는 의사대로 해석한다. 뭐를 기준으로? 그죠? 내심의 효과 의사를 기준으로. 동의하십니까? 자, 갑이 귤을 팔아요. 갑이 귤을 팔고. 그런데 귤하고 오렌지가 헷갈려가지고 귤 사세요 그래 놓고 자기는 오렌지를 싸는 거예요. 실제로는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죠. 을도 귤이요? 이거 다 해서 얼만데요? 그랬더니 오렌지를 싸는 건데 그 속을 안 보고 갑이 귤이라고 하니까 을도 귤인 줄 알았어요. 그 다 합쳐서 얼마 그랬더니 10,000원에 다 가져가래요. 그래서 오렌지를 받아온 거예요. 역시 을도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았어요. 갑과 을 사이에서는 귤에 대해서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잘못해서 갑이 오렌지를 까만 봉다리에 넣어놨고 까만 봉다리 속에 있는 오렌지를 실제 오렌지를 보지 못하고 귤이라고 착각한 을이 그걸 사온 거예요. 자, 그래서 오렌지를 실제로 주고받았습니다. 근데 자기들끼리 합의한 건 뭐였어요? 귤이죠. 자,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 보면 갑은 귤을 팔고 싶어요. 근데 잘못해서 표시는 오렌지로 표시된 거죠. 그러면 갑이 을의 입장에서는 갑이 뭘 팔겠다고 생각을 해요? 귤이지 오렌지라고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그죠? 뒤집어서 을의 의사표시도 오케이 내가 살게요 그랬어요. 얘는 뭘 샀어요? 귤. 그런데 표시는 오렌지로 된 거잖아요. 그거를 갑의 입장에서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갑이 귤 사세요 그랬더니 을이 이거 귤 다 얼마예요? 10,000원이에요. 알겠어요. 가져왔단 말이야. 그럼 을이 뭘 사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갑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서로 간에 이건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잖아요. 상대방이 있는 경우죠. 그런데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를 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진위를 알고 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진위를 알아요? 몰라요? 서로 진위가 귤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이때 의사표시는 뭘 기준으로? 내심의 효과 의사. 어떤 거예요? 의사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귤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진 거고 표시행위는 무효가 되는 거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결국은 의사대로 계약이 성립했다. 그럼 오렌지 표시는 이 표시는 잘못된 표시잖아요. 의사대로 계약이 성립함에 해로움이 없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에요. 오표시에서 오자는 뭐예요? 오렌지 오자예요. 동의하시죠? 자, 그러면 이게 오렌지와 귤이 아니라 부동산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귤밭을 샀는데 1번지예요. 1번지. X토지라고 해보죠. 그냥. X토지를 샀는데 등기는 Y토지로 된 거예요. 당사자 간에 합의한 건 X토지인데 등기는 Y토지로 됐다. 그러면 오렌지를 가져왔으면 다시 돌려주고 귤을 받아오면 되죠. 같은 논리로 X토지를 합의했는데 Y토지 등기가 되었다면 이 등기는 무효인 거예요. 그러면 X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의 이전을 청구하게 된다. 이해되시죠? 자, 보시죠. 오표시 무효의 원칙은 X토지로 합의를 했고 근데 등기는 Y토지로 됐다. 그랬을 때 첫 번째 X토지는 합의만 있었지 X토지에 대한 등기는 없죠. 그럼 X토지에 대한 물권 변동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합의뿐 등기는 되지 않았어요. 따라서 물권 변동 안 돼요. 그러므로 을은 갑에게 X토지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두 번째, Y토지 등기는 합의 안 된 등기만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무효인 등기입니다. 그래서 Y토지 등기는 무효고 따라서 갑은 을에게 이전된 Y토지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죠. Y토지 등기는 무효이니까 제3자가 취득해도 역시 무효가 되죠. 부동산에는 선의 취득이 인정되지 않고 등기가 한번 무효면 계속해서 무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효인 등기 넘겨받은 병도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결국 X 토지에 대해서는 합의는 있지만 등기는 되어 있지 않죠. Y 토지에 대해서는 합의는 없는데 등기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건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로서 무효인 거예요. 따라서 말소의 대상이 되고, 그러면 X 토지에 대해서는 합의만 있을 뿐 등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게 된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관련해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16페이지 3번입니다.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에 맞는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 사례 보시면 갑은 자기 소유의 X토지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X토지의 지번 등의 착오를 일으켜 Y토지에 관해서 을명의로 등기를 이전했다 그랬죠. 자,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에요. 그럼 기억, 갑과 을 사이에는 의사표시 불합치로 인해서 매매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틀렸죠? 왜요? 체결된 겁니다. 의사표시는 합치된 거예요. 뭘로? 귤밭으로. X토지로 합의가 된 거예요. 의사표시 불합치가 아니란 말이죠. 니은, 갑을 사이에 X토지에 관해서 매매 계약이 성립했다. 그죠? 합의한 건 X니까 맞네요. 디귿, 갑과 을 사이에 X토지가 Y토지에 관한 매매 계약이 성립했다. Y토지는 합의한 적이 없죠. 틀렸습니다. Y토지가 아니라 X토지에 대해서. 리얼, Y토지에 대한 을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다. 맞죠? 무효가 됐죠. 합의가 없었으니까 무효인 등기고. 미음, 갑은 Y토지의 매각에 대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이 오표시 무효의 원칙은 쌍방 공통한 착오의 경우에요. 쌍방 같이 착오했어요. 그렇지만 이 경우 착오했다고 무조건 취소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의사대로 합의가 일어났기 때문에 취소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취소 못 합니다. 비읍, 선의의 병이 을로부터 Y토지를 매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X죠? 취득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법률의 해석 7편 보시고요. 두 번째는 규범적 해석이에요. 아까 우리 첫 번째 자연적 해석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해석의 방법 자연 규범으로 보충하자 그래서 1, 2, 3 기억했어요. 자연적 해석은 즉 1인칭 자연적 해석, 2인칭 규범적 해석, 3인칭 보충적 해석처럼 이거는 1인칭이니까 표의자, 의사대로 해석하는 것이고 요거는 2인칭이니까 표시대로 해석하는 것이고 요건 3인칭이니까 제3자 입장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제3자 입장에서. 그러면 상대방이 없으면 당연히 자연적 해석이에요. 상대방이 있으면 당연히 규범적 해석, 표시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표시대로. 상대방 없으면 당연히 의사대로 해석하는 것이고. 이거는 법률행위의 공백이나 틈이 발생했을 때, 즉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터졌을 때, 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터졌을 때 하는 해석이 보충적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 공백이나 틈을 메꿔준다라는 의미에서 해석하는 게 보충적 해석이고, 요거는 제3자 시각. 정확히 말하면 그 제3자는 누구예요? 법관에 해당하는 사람. 판사를 제3자라고 보는 겁니다. 판사가 해석하라고 그거예요. 판사가. 또 규범적 해석은 언제 한다고 그랬어요? 상대방이 있을 때. 다만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있어도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를 알면 이때는 무슨 해석하자? 자연적 해석을 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규범적 해석의 사례. 요거는 표시대로 해석하는 것이죠. 즉 표시상의 효과 의사를 탐구한다. 이게 규범적 해석 방법이고, 판례는 영수증 총한결 사건, 또 최대한 노력하겠다 사건,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는 사건, 모든 경위 화재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은 불가항력의 경우를 포함한다는 사건. 요 네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다 규범적 해석의 사례. 영수증을, 즉 돈을 갚아야 되는데 다 갚지 않았어요. 돈을 갚아야 되는데 다 갚지 않았어요. 100만 원 중에 64만 원만 갚고 나머지 36만 원은 안 갚은 겁니다. 그럼 덜 갚았잖아요. 그런데 채무자가 돈을 갚으면서요, 채권자에게 영수증에다가 총한결이라고 써달라는 거예요. 돈을 다 갚지도 않았는데. 예? 그래서 그냥 써준 거예요. 총한결이라고.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 표시대로 해석하면 다 갚은 것이다. 즉 빚을 뭐 한 것이다? 한감한 것이다. 라고 무슨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규범적 해석을 하는 거예요. 표시대로. 그럼 100만 원 중에 64만 원 갖고 36만 원 안 갚았다고 지금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소송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아주 징한 놈이네요? 아니죠. 이건 70년대 판결이에요. 70년대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게 회자된 이유는 너무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표시대로 해석한다는 규범적 해석에 너무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회자가 되는 거예요. 영수증에다 총한기를 썼다 그러면 너의 의사와 상관없이 표시대로 해석하겠다. 이게 바로 뭐예요? 규범적 해석이다. 두 번째, 최대한 노력하겠다 그랬어요. 계약서 말미에다가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썼으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법적 의무를 지겠다는 거예요?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법적 의무는 부담하지는 않겠지만 사실상 허락하면 해줄 수도 있는 것이다 라는 의미지 반드시 꼭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니라는 게 판례죠. 세 번째,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우리? 알아서 빼갈 그랬잖아요. 갑이 임대인이고 우리 임차인인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했어요. 이때 지급하는 권리금은 무슨 권리금 그래? 속칭? 바닥 권리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땅바닥을 좋은 바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권리금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임대차 계약은 보증금하고 뭐죠? 월세를 지급하면서 계약을 하잖아요. 그거 플러스해서 바닥 권리금을 줍니다. 왜냐하면 주황 같은 데는 바닥 권리금이 없겠죠. 있을까요?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강남 같은 데 가보면 강남역 8번 출구 가봐요. 사람들 미어 터져요. 그 자리는 무슨 업종이 들어와도 무조건 장사가 되는 자리예요.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워낙에 많으니까 이런 유동인구를 부동산에서는 워킹 손님이라고 그래요. 예? 워킹 손님. 자리가 워낙 좋으니까 걸어다니면서 그냥 들러버리는 거예요. 광고비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광고비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장사하려면 광고해야 되죠? 부동산 업을 하려고 해도 광고 안 하면 안 돼요. 그럼 광고 어디다 해요? 직방이나 다방이나 네이버나 이런 데다가 다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매물을. 그게 광고예요. 그럼 매물 올리기만 하면 사람들이 소비자가 찾아서 보나요? 아니죠. 노출시켜야 되죠, 노출. 그죠? 그러려면 그게 다 돈인 거예요. 그래서 검색 광고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광고를 보통 1,000만 원씩 매월 월 1,000만 원씩 쓰는 부동산 사무실 사장님을 봤어요, 제가. 광고비를 1,000만 원 써요. 대단하죠? 매출이 얼마 나올까요? 무슨 1억씩 나와요, 매출이. 1억 나오면 재벌 됐지. 그죠? 요거보다 좀 더 나오겠죠. 인건비 가져가고 월세 내고 그거 하는 분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광고비에 치여 죽는 거예요, 사실은. 자영업자들이.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 바닥 권리금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판례는 말이에요. 바닥 권리금을 줬을 때 이게 시설 권리금이 아니죠? 보통 임차인이 이렇게 이제 여기서 예를 들어 미용실을 했다. 미용실을 하려면 여기 시설비가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5,000만 원 들어갔다라고 가정을 해요. 인테리어 하고 해야 되니까. 그러면 임차인이 임차 기간 만료 전에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를 하고 그럼 얘가 얘한테 이제 권리금을 주는 거예요. 이때는 영업 권리금 내지는 시설 권리금이라고 해서 얘가 장사가 잘 되면 얘는 권리금을 많이 주는 것이고 장사가 안 되면 권리금 적게 주는 것이고 보통 우리 권리금 계약은 이걸 얘기하는 건데 이 경우는 특이하게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례에서는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 반환하는 그런 판례는 단 한 개도 없어요. 절대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닥 권리금은. 딱 한 번 반환해 주는데 언제냐면 계약 기간을 임대인 측의 사정으로 지키지 못한 경우에 한해서만 권리금 반환하라 그래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었던 모든 판례는 임차인 지급한 권리금을 임대인이 반환하라는 경우는 없다. 단 하나 계약 기간을 못 지켰을 때 한해서만 반환해 줍니다. 그러면 모든 권리금, 이렇게 권리금을 지급받으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고 했다면 이건 어떤 의미냐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 반환하겠다는 약정으로 볼 수 없고 그런 거 없다 그랬죠?
임차인이 임차권 양도했을 때 시설권리금이나 영업권리금을 받잖아요. 그죠? 그러면 임차권의 양도는 임대인의 동의사항이죠. 그거에 대해서 임차권 양도해 주는 거에 대해서 임대인이 동의했다고 볼 것이지. 즉 네가 알아서 빼가라 그거예요. 권리금을. 이해되셨어요? 그거는 임대인이 반환하겠다는 약정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알아서 빼갈 그랬어요. 줄여가지고. 임차권 양도에 대해서 임대인이 사전 동의를 해준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모든 경우의 화재에 대해서 임차인이 책임을 지겠다라고 했어요. 임차인이. 이게 뭐냐면 목조 건물인데 임대인 측에서 자기 건물을 임차인에게 임대를 해주는데 얘가 갈비집을 한다 그러니까 갈비집을 하려면 화기를 다뤄야 되죠. 불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목조 건물은 화재에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임대인이 안 한다 그랬어요. 너하고는 계약 안 하겠다.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모든 경우에 화재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 라고 계약을 한 거예요. 특약을 했어요. 그럼 이 모든 경우의 화재에 대해서 했을 때 모든 경우란 이른바 불가항력의 경우까지를 포함하느냐 그거예요. 포함한다는 게 판례죠. 자, 여기서 화재가 났어요. 근데 화재만 나면 시설물 파괴되면 그건 어떻게 메꿀 수가 있는데 누가 죽었다. 사람이 죽었단 말이야. 10명 죽었다. 예를 들어서. 이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는 인생 끝난 거예요. 그죠? 손해배상 어떻게 줄 거야, 이거? 임대는 자기 건물 다 팔아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10명이 죽었는데. 그러면 이랬을 때 결국은 수사를 해야 되겠죠? 소방서 추산 결과 화재가 났는데 소방서 추산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뉴스에. 그런 거 나왔을 때 잘 들어보셔요.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를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임대인 잘못이냐 임차인 잘못이냐 이거예요. 그럼 만약에 임차인이 부실로 그 숯불 구이하는데 숯불을 잘못 다뤄가지고 화재가 났다. 그러면 이제 얘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임대인이 관리하는 전기에서 누전으로 인해서 그러면 얘가 끝나는 거예요, 얘가. 근데 지나가는 행인에 의해서 담배꽁초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럼 그 행인이 끝나는 거예요, 인생. 이제 누구 인생 조지느냐, 이게. 화재 났을 때. 그런데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수사 결과. 그러면 이제 유족이 가만 안 있는 거예요, 이제. 원인을 밝혀내야 책임을 물을 거 아니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다. 그게 이른바 뭐예요? 불가항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약정을 했으면 그 모든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경우도 포함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교문적 해석과 관련된 사례 4가지. 총한결 사건, 노력하겠다 사건, 모든 권리금을 인정한 사건, 그 다음에 불가항력의 경우를 포함한다는 사건. 그래서 모든 총노력 불가. 이렇게라도 암기하자. 4개. 모두는 총하고 같은 거잖아요. 노력하지 마라. 불가항력.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보충적 해석. 제3자 입장이죠. 이건 3인칭 시각 제3자 입장. 법률행위의 공백, 간극이나 틈을 보충해 준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사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양도소득세 사건. 농협에서 가외 토지를 매수하기로 했어요. 얘는 매도인인데 네 땅 팔아라. 그래 우리 측에서 10억 원을 지급할 테니까 비싸게 살 테니까 땅을 팔아라. 그랬더니 안 판대요. 왜 안 팔아? 그랬더니 비싸게 사주면 팔아야지 왜 안 팔아? 그랬더니 양도세 내면 내가 남는 게 없어. 아 그래 그러면 양도세 세무사에게 물어봤어요. 얼마 나온대? 그랬더니 세무사가 5억 나온대요. 그럼 그것도 우리가 포함해서 내줄게. 그럼 팔 수 있지? 그래서 팔았어요.
그러니까 실제 양도소득세액이 8억 원이 나온 거예요. 추가로 매달 얼마가 더 나왔어요? 3억 원 더 나왔을 때 이거 누가 내느냐? 누가 내느냐 그거예요. 이거. 표의자 입장, 상대방 입장, 누구 입장도 아니에요. 판사 입장에서, 법원 입장에서 보니까 어느 누구도 추가로 세액을 낼 의사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경우 착오를 이유로 뭐 했다? 취소를 허용했다. 장래 부과될 양도소득세액에 대한 미필적인 인식도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하지 않는다? 해당한다. 그 사건입니다. 자, 그럼 문제 보겠습니다. (24페이지요)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설명 중에 틀린 것 그랬죠. 1번 갑이 자기 소유 X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했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는 Y부동산에 대해서 경료된 경우, X부동산을 이전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등기는 Y로 된 거죠? 뭐죠 이거? 오표시 부의 원칙이잖아요. 그럼 그 등기는 무효이죠. 2번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행위자 또는 명의인 중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해서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면 일치한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해야 된다. 그쵸? 당사자가 일치하면,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면 일치한 의사대로, 일치하지 않으면 상대방 시각에서 확정합니다. 3번 더 받을 금액이 있는데도 영수증에 총 완결이라고 표시했다면 더 받을 금액을 면제한 것으로 본다. 맞죠? 4번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상대방이 안 경우 그랬죠? 상대방이 있는 경우에 그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일 때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아요. 그럼 의사대로, 표시대로, 의사대로 내심의 효과의사 기준, 표시상의 효과의사 기준, 내심의 효과의사. 그래서 안 경우라면 이때는 자연적 해석을 하는 거죠. 의사표시는 표시 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심의 효과의사를 기준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4번은 틀렸는데 뭐를 기준으로 해요? 내심의 효과의사.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아니라 내심의 효과의사. 5번 계약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 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이다. 맞죠? 표시 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이게 무슨 주의예요? 표시주의. 표시주의. 자, 그 다음에 15페이지 1번. 법률행위 해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하는 것은 의사표시의 해석이다. 맞아요? 예. 2번.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안 경우 그 의사표시는 내심적 효과의사가 아닌 표시 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에 기초해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X죠? 뭐예요? 내심의 효과의사. 여기에 틀렸죠? 3번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매각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와 명의인이 다른 경우 부동산 매수인은 명의인이다. 맞아요? 요걸 뭐라고 하죠? 대금 부담자하고 명의자하고 달라요. 근데 명의자의 이름으로 낙찰받았어요. 어떤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이죠. 계약 명의신탁. 4번입니다. 본인이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상대방이 대리인을 통해서 본인과 계약을 체결하는데 의사가 일치했다면 대리인의 대리권 존부와는 상관없이 본인과 상대방이 계약의 당사자가 된다. 왜? 의사가 일치했으니까. 맞습니다. 5번 갑이 자기 소유 고화 옛날 그림 한 점을 을에게 960만 원에 매도할 의사로서 청약을 했는데, 그러니까 청약의 의사는 960만 원이에요. 그런데 계약서에는, 청약서에는 690만 원으로 기재되었죠. 착오했죠.
이에 대해서 을이 승낙이 있었다면 계약은 얼마로 성립하는 겁니까? 690만 원. 표시대로 의사대로? 표시대로. 상대방이 있는 경우에는 표시대로 해석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690만 원의 매매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것은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표시대로 해석하는 것이니까 규범적 해석이 되죠. 자, 한 문제 더 보겠습니다.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해야 할 뿐 아니라 법칙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맞아요? 틀렸죠? 왜냐하면 법칙으로서의 효력을 갖지는 못해요. 뭐하고 뭐를 구별하셔야 돼요? 네.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인데 얘는 관행만 존재합니다. 근데 얘는 관행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확신이 있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럼 얘는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칙으로서 효력을 갖는데 반해서 사실인 관습은 법은 아니에요. 관행일 뿐이에요. 다만 얘는 의사표시의 해석의 기준이 되죠. 그래서 의사표시 해석의 기준은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목적. 두 번째, 사실인 관습. 세 번째, 임의 법규. 네 번째, 신의 성실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해석의 기준이 되는 것이지 법은 아니다. 그래서 법칙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그게 틀린 부분이에요. 2번, 유언의 경우에 우선적으로 규범적 해석이 이루어져야 된다. 맞아요? 틀렸죠? 왜 틀렸냐면 규범적 해석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유언은 상대방 있는 경우, 상대방 없는 경우.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죠? 상대방 없는 경우에는 무슨 해석한다? 자연적 해석하는 거예요. 상대방 없을 때는. 3번, 법률행위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보충적 해석이 가능하다. 맞죠? 왜냐하면 보충적 해석을 하려면 성립이 일단은 인정이 되어야 보충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까 우리 양도소득세 사건 봤잖아요. 성립은 됐잖아요. 그런데 추가로 3억 원을 누가 부담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합의가 없었고 해석을 해보니 보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성립조차 안 됐다 그러면 보충적 해석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3번이 답입니다. 요 5는 3분에 있는 게 밀린 거예요. 지금 다짜 때문에. 4번, 처분문서가 존재한다면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묵시적인 약정이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 기재 내용을 달리 인정할 수는 없다. 그래요? 아니,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그럼 문서가 있고 그 문서와 다른 내용의 약정이 인정이 된다면 그 약정도 유효한 거죠. 5번, 계약 당사자 쌍방이 X토지를 목적물로 삼았는데 계약서에는 착오로 Y토지를 기재했다면 Y토지에 관해서 매매 계약이 성립된 것이다. X죠? 합의는 뭘로 됐다고요? X. 그래서 X로 계약이 성립한 것이지 Y로 된 것은 아니죠. 자, 잠시 쉬었다가 보겠습니다.